201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제가 발표했던 앨범 단위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상황과 그리고 이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이런 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론리얼츠 EP와 데일리 루틴을 제가 발표했었어요. 1년에 2장의 앨범을 냈고 이때는 이제 하이라이트 레코즈가 만들어진 해이기 때문에 파이팅을 했었죠. 그리고 론리얼츠 이 EP 앨범은 그러니까 8트랙 중에 아마 6트랙이 군인 때 이제 썼던 가사들일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2008년에 전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정글 엔터테인먼트에 있었기 때문에 앨범이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설립하면서 이 앨범을 완성해서 이제 발매하게 됐죠. 그래서 요 앨범을 발매하고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발매됐던 데일리 루틴 앨범 작업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에 2개 앨범이 나올 수 있었고 요때 2010년도 때는 이제 한국 힙합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려고 하는 시기였었죠. 기존에 있던 레이블들이 없어지거나 해체하고 새로운 움직임들이 움직일 때였습니다. 근데 저도 마침 이 당시에 정글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계약 해지하고 나오게 되면서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설립해서 2장의 앨범을 냈었고 개인적으로도 변화의 시기였고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 안에서는 이제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었을 때예요. 트랙들이 다 이제 이 당시 제 나이대에 제가 이제 안고 있던 고민들을 가사로 다 풀어낸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음악의 형태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힙합의 이제 스타일들을 제 앨범에 녹여서 작업을 했고요. 다음에는 Fever for Calmness라는 EP 앨범과 그리고 전야제라는 믹스테이프를 냈었어요. 하이라이트 레코즈가 만들어진 다음에 일리네어 레코즈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마 소울 컴퍼니는 2010년도에 해체를 공식적으로 했을 거고 덕화여시랑 도끼가 벤치를 몰고 롤렉스를 차면서 언더그라운드 힙합 래퍼도 이런 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죠. 가사로 돈 자랑을 하는 랩이 한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중기획사에서 나오는 힙합 뭐 예를 들면 예전에 YG에서 나오는 힙합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반감을 살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010년도랑 2011년도 이때가 사실 그 한국 힙합의 침체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처럼 그 전까지 뭐 마스터 플랜의 래퍼들이나 뭐 무브먼트 래퍼들이나 그래도 한국 힙합에 인기 있는 래퍼들이 꽤 존재를 하다가 홍대에 있던 힙합 클럽들도 막 문을 닫는 클럽들도 생겼고 그 시기에 이제 저는 레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파이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뭐 아까 언급했던 일리네어 레코즈뿐만이 아니라 여러 힙합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이 생기면서 다들 이제 다시 부흥기를 꿈꾸면서 한국 힙합의 재정비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2012년 이때 제가 이보랑 둘이서 비하인드 씬즈라는 앨범을 만들었죠. 쇼미더머니가 이제 2012년에 론칭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앨범을 만들고 있을 때 쇼미더머니가 겹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이 엠넷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고 이제 슈퍼스타 K 오디션 방송이 인기가 많았으니까 당시에 이제 힙합으로도 오디션 방송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제작진들의 아마 의도였을 거고 그리고 이때 부정적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방송 이름이 쇼미더머니였으니까 제가 첫 번째로 느낀 부정적인 감정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불만이었어요. 왜냐면은 래퍼들이 무슨 돈만 밝히는 것처럼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쇼미더머니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는 많이 알려졌던 이제 화나한테 오디션 참가하라고 제작진 작가가 연락이 온 것에 저는 이제 저한테 연락 온 건 아니었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미 화나는 여러 장의 앨범을 낸 베테랑 래퍼였는데 아니 심사위원들 앞에서 참가를 하라고? 프로듀서 심사위원을 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좀 쇼미더머니가 런칭할 때 저는 그 가장 큰 2가지의 이유로 이제 불만이 있었을 때였죠.
이때부터 좀 저의 음악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확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때에 이미 이제 그 세계적으로 힙합의 판도가 바뀌고 있을 때였고 저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트랩 사운드에 뭐 BPM 120에서 뭐 140 사이의 음악들을 제 작업물에도 녹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트랙들이 이제 그런 BPM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이 당시에 그런 머니플렉스 뭐 돈 자랑하는 이야기 뭐 실제로 제가 머니플렉스를 할 만큼의 어떤 부를 누리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이제 또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앨범에 담았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전야제나 론열츠나 데일리 루틴보다 좀 더 래퍼로서 혹은 대한민국의 20대 중반의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와서 보니까 비하인드 씬즈를 기점으로 제가 가사로 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서를 좀 바꾼 것 같네요. 네, 그 다음해인 2013년도에 이제 치프 라이프가 나오죠. 이 앨범은 이제 감사하게도 한대음 수상을 받았고 비하인드 씬즈에서 저의 변화의 어떤 과도기를 보여줬다면은 치프 라이프에서는 그 과도기가 좀 더 명확해졌죠.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예, 공격적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게 막 엄청 과격하진 않지만 이제 공격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회사 만든 지 3년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회사 경영과 아티스트 관리 등등에 좀 더 적응이 된 이제 진짜 좀 한 집단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앨범이 이제 20대를 정리하는 30살 팔로알토의 앨범이에요. 예, 이때 29, 30 이때니까 그래서 이제 20대를 정리하는 앨범인데 이제 힙합 음악의 BPM도 바뀌었고 정서도 바뀌고 이제 완전 트랩 사운드들이 이제 완전 주류가 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흡수하면서 좀 더 음악이 차가워졌죠. 비하인드 씬스 때부터 차가워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치프 라이프에서 더 차가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제가 쇼미더머니 2 때부터 그런 출연 제안 같은 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 때도 거절을 했고 이제 쇼미더머니 3 때도 거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죠. 대한민국 힙합을 대표하는 레이블의 대표로서 그리고 래퍼로서 매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자신감이 담긴 앨범이죠. 그리고 이 앨범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저의 정신을 느낀 그 당시에 평론가들이 선정위원들이 이 앨범에 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한번 이렇게 계속 가보자. 나와 우리 하이라이트 레코드 아티스트들은 재능이 있으니 우리가 계속 나아갈 거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더 크게 담긴 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멋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가를 날리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해죠. 2014년에는 이제 Cheers 앨범이 발매됩니다. 이때 아마 뭐 레이블 내부적으로도 많은 여러 변화들이 있었었고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씬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치프 라이프를 내고 이제 상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이 많았을 때였고 이때 어쨌든 이 앨범은 이제 내가 만든 비트로만 채워진 앨범을 만들자 이게 목적이었고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좀 잘 버무린 앨범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쇼미더머니 3가 방송할 때와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랑 겹쳐 있었어요. 그리고 쇼미더머니 3 때부터 대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이제 흥행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우리 레이블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방송의 흥행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우리 레이블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느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굿타임스라는 곡에 뭐 악마의 편집이 아니고 이건 생중계 이런 가사가 담겨 있는 거죠. 2015년에는 제가 앨범을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2015년엔 진짜 많은 일이 벌어졌었죠. 결혼을 했고 하이라이트가 CJENM 음악사업부랑 인수합병 계약을 했고
뭐 코리안 랩석스 이슈도 있었고 손신바와 저의 이슈도 있었고 그 쇼미더머니 4에 제가 나갔고 이런 게 이 한 해에 다 벌어졌던 일입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앨범을 내지 않았네요. 예. 이때 뭐 앨범 낼 정신이 없었겠죠. 예. 어쨌든 2015년에는 이제 쇼미더머니 4에 제가 결국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레이블이 5년 차가 되면서 레이블 자체가 규모가 더 커지기를 바랬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레이블에 투자해줄 존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CJ E&M 음악사업부에서 뭐 힙합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그런 인디펜던트 레이블들과 인수합병하는 시즌이었어요. 힙합 레이블들도 서칭을 하고 있다가 하이라이트를 비롯한 여러 레이블들이 그때 인수합병 기회가 있었고 이제 하게 된 레이블들이 있었죠. 이제는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아티스트가 되어야겠다. 왜냐면은 이 다음 단계로 계속 가야 되니까 성장하고 있는 상승세였으니까 되게 큰 기억에 남는 해죠. 돌이켜보면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진짜 매일같이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져갖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와중에 쇼미더머니 4 촬영도 하고 뭐 바삐 스케줄도 돌고 그리고 다행히도 쇼미더머니 4 출연으로 뭐 거북선도 이제 차트 2위까지 하고 뭐 돈도 엄청 많이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일도 많이 이제 생겼고 막 해외로 투어 가는 일들도 이제 더 많이 생기고 정말 바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저를 피곤하게 하는 혹은 회사를 피곤하게 하는 이슈들이 너무 매일같이 생겼어서 어떻게 그걸 버텼나 싶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냥 다 때려치고 뭐 사라질 것 같은데 이때는 뭐 대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기특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이겨내고 발매한 앨범이 빅토리즈라는 앨범이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죠. 사실 이 앨범도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지금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때 진짜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해갖고 이때 사실 뭐 거의 정신상담 받았어야 됐었을 텐데 안 받고 그냥 산 거죠. 그런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이때 막 너무 스스로 혼자 견디기 힘들 때는 막 헉피한테 연락해서 막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이 앨범을 이제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에 돈은 엄청 많이 벌었지만 그리고 뭐 저 막 이제 처음 막 벤츠도 몰아보고 이제 신혼 때 1년 살던 집에서 그땐 전셋집이었는데 이제 자가로 뭐 집도 사고 뭐 좋은 일이 너무 많았지만 호사를 누리면서도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유명세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있었나 싶기도 한데 뭐 이때는 엄청 괴로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본 게 인생 살면서 처음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7곡으로 완성해서 낸 앨범인데 내가 그 2015년에 그 족같은 일들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걸 이겨낸 데는 이 앨범 커버에 있는 몽크랑 코코넛 덕분이다 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목걸이로 금메달을 걸어준 게 이제 커버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앨범이 나오고 그런 안 좋은 여론들을 이겨낸 그런 앨범이라 저한테는 되게 또 애정과 애착과 좀 상징적인 앨범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해외도 많이 가고 엄청 활발하게 활동했었어요. 재밌게 살았죠. 이 해에도. 그리고 2017년에는 제가 낸 게 없습니다. 이때는 또 이제 하이라이트의 이제 시즌 2였기 때문에 이제 시즌 2의 하이라이트를 신경 쓰는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레이블의 대표로서 바쁘게 살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 포도유스 앨범이 나오는데 제가 2017년도에 포도유스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유스 앨범이 작업 기간이 2년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가 제 커리어상 가장 정력적인 가장 활발히 활동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쇼미더머니 777 방송에도 출연을 했고 포도유스 앨범도 나왔고 그리고 포도유스 앨범이 나오고 정말 몇 달 안 지나서 서머 그루브스라는 앨범까지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 촬영을 하고 쇼미더머니 촬영이 끝나고 12월에 송구영신이라는 EP 앨범까지 발매를 하죠. 그러니까 한 해에 3개의 앨범을 냈던 해입니다. 그 쇼미더머니 777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저희 코팔 팀이거든요. 굿데이 일단 차트 1등하고 롱런하고 우리 팀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다 이제 랩스타가 되고, 네, 코드 콘스트는 뭐 지금도 이제 연예인으로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포드유스 앨범도 이제 늘 회자되는 클래식 같은 앨범으로 평가를 받고, 서머 그루브스도 이제 제 팬들은 되게 좋아하는 매년 여름에 꺼내 듣는 앨범이고, 송구영 씨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곡은 없지만 이 앨범은 이제 제가 2018년도를 너무 알차게 보냈기 때문에 그 소회를 담은 뭐 이제 좋은 쪽으로든 좀 뭐 아픈 쪽으로든 그런 것들을 담은 이제 곡 앨범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2010년대 이후로 많은 레이블들이 등장하면서 각자 레이블들 간 래퍼들 간의 경쟁들도 계속 있었고, 저는 되게 과열되기도 했지만 그것 덕분에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레이블 대 레이블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뭔가를 성취해서 증명해내겠다 이런 에너지가 엄청 강했고, 그리고 그게 다 저의 또래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레이블을 만들거나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엄청 경쟁을 많이 했죠. 네, 어떻게 보면 포더스라는 앨범이 좀 그런 경쟁 속에서 나온 앨범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이미 쇼미더머니 방송이 이제 7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래퍼들과 그리고 이제 좀 더 비즈니스 판이 커졌잖아요. 이제 돈도 이 안에서 막 돈이 왔다 갔다 돌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되게 또 이 당시에 많은 음악적인 변화들이 있었죠. 새로운 캐릭터의 래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음악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정말 한국 힙합의 팬들이라면 정말 개꿀잼으로 팝콘 먹으면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니었나. 음악도 재밌는 게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컨텐츠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엄청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고, 이때까지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돈 자랑하는 가사 아니면은 뭐 쿨한 척을 한다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저는 결국에 그 비슷한 결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떤 저의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Love, Money and Dreams 앨범과 다모임 활동, 이게 이제 저의 가장 큰 활동이었죠. 그 2018년을 엄청 정력적으로 보냈음에도 제가 Love, Money, Dreams를 만들 시기에는 이제 은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모임의 달려라는 곡에 보면은 은퇴를 생각했지 작년에 뭐 이런 가사가 있죠.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싶은데, 그때는 뭔가 큰 수익을 내고 되게 활발히 활동했지만 좀 거기에 크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 혹은 아티스트로서의 어느 한계를 느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는 진짜 매일 자기 전에 하이라이트 대표를 관둬야 되나 아니면은 음악인 팔로알토의 삶을 관둬야 되나 이런 걸 매일 고민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한계를 느끼고 은퇴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내고 Love Money Dreams라는 앨범을 이제 내게 됐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아마 그 썰을 풀었을 텐데 이 앨범을 원래는 만들어 놓고 엎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앨범을 그 당시 하이라이트 레코드 아티스트들에게 들려줬는데 애들이 용기를 줘서 이게 앨범으로 나왔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앨범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앨범이 한 번에 딱 나온 게 아니라 그 한 달에 한 번씩 두 곡씩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앨범으로 딱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다모임 활동이랑 겹쳤죠. 이때 마침 염따가 이제 음악인으로서 드디어 성장하면서 성공하면서 염따가 이제 우리를 모았어요. 동년배 다모임 멤버들을. 그래서 다모임 활동을 했고, 그리고 다모임은 뭐 아마도 차트 1위 하고, 그때 냈던 곡이 4곡이었는데 Forever 84랑 중이병, 아마도 달려 4곡이었는데 다 차트인하고 꾸준히 활동했던 멤버들이고, 그리고 다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알려졌었고,
그리고 염따의 성공까지 겹치면서 뭐 너무 시너지가 좋았죠. 그리고 그때 딩고 프리스타일이 되게 채널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완전 그 정점을 딱 찍었죠. 그래서 이때 활동도 정말 정신없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우리 동년배들이 진짜 막 활개칠 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레이블 오너로서 혹은 되게 연차가 쌓인 베테랑 래퍼로서 다들 경험도 있고, 예. 그리고 이때 또 우리는 그런 음악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에 늘 잘 적응해왔고, 그 와중에도 각자가 가진 색깔들을 자신의 음악에 잘 녹여냈고,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다 인정을 잘 받고 있었는데, 또 다들 사이가 좋아서 잘 뭉쳐서 되게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냈던, 정말 재밌게 살았었어요. 예, 씬도 엄청 활기가 있었고, 근데 아마 뭐 요 시기 때쯤부터 이제 아무래도 그런 트래퍼들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트랩 음악에 영향받은 그런 음악의 에너지나 그런 정서에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 시기에 그런 이제 약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막 계속 생겨날 때쯤이죠. 그러니까 이 대중매체에 많은 래퍼들이 노출되는 거랑 플러스 거기에 있는 몇몇 래퍼들의 여러 구설수들, 뭐 약 관련된 거나 뭐 멘탈 프로블럼 관련된 것들. 왜냐하면 쇼미더머니뿐만이 아니라 고등 래퍼라는 방송도 계속 흥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고등 래퍼라는 방송은 10대들이 래퍼가 돼서, 심지어 그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래퍼가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많이 출연했잖아요. 아마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뭐 랩한 지 몇 달 안 됐거나 뭐 1년 안짝 이런 래퍼들이 이제 방송에 나가서 갑자기 성공을 거두고 막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욕도 많이 먹고, 막 얼마나 10대가 혼란스러웠겠어요. 제가 이 쇼미더머니 4 출연했을 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때 저는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많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도 힘들었는데, 10대면은 그걸 더 감당해내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야 힙합 음악을 이미 2015년에도 10년을 넘게 한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음악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이런 어떤 직업 정신 같은 게 되게 강했는데, 고등 래퍼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음악을 시작한 지도 어떻게 보면 프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프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 플러스 쇼미더머니도 똑같았을 거고, 그냥 갑자기 무명 래퍼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유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돈과 뭐 서로 간의 이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욕심과 이런 게 막 엄청 섞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래퍼들의 멘탈 프로블럼 관련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스타그램이 있었으니까 즉흥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계속 나의 감정을 거기에 쏟아내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야기들 이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시기였고, 그런 것들을 지켜봤던 그 당시에 어린 세대들이나 팬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재밌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결국에 저는 그냥 저였네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는 그 나이 때 저의 일기장 같은 거였어서, 제 음악들은 다 뭐 어떤 갑자기 어떤 큰 태도의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앨범을 안 냈었어요. 2015년 이후로 뭐 4년 5년 계속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를 3번이나 했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제 갱생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리고 쇼미더머니 9 프로듀서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이때가 이제 하이라이트 레코즈 10주년이라 하이라이트 레코즈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고 있을 때였고, 이제 많은 어린 래퍼들의 멘탈 프로블럼이 많아졌고, 그게 한국 힙합의 래퍼들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10대, 20대들의 멘탈 프로블럼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마침 그런 시기에 저도 영향력이 있는 한 명의 한국 힙합 래퍼로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때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래퍼들이 뭐 약 때문에 죽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범죄에 노출돼서 뭐 총 맞아 죽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힙합 커뮤니티가 너무 폭력적으로 과열이 됐을 때라,
갱 바이올런스도 많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때가 사회적으로 이제 병들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뭐 젠더 이슈도 엄청 과열되기 시작했을 때고, 그러니까 갈라치기가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죠. 온라인에서도 눈살 찌푸려지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피로해지는 시기였다고 봐요. 그리고 마침 이때가 또 2019년 이후에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위축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심각한 팬데믹이었으니까 와 보니까 2020년도는 정말 슬픈 해였네요. 그 와중에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도 아티스트로서 2개의 컨텐츠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20년도에 Let the Story Begins라는 이제 싱글을 내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딱 10년이 2010년도에 어떤 음악의 판도가 바뀌고 한국 힙합이 침체기일 때 저는 레이블을 런칭하고 활발히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한 중반 때쯤부터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쁘게 5년을 살다가 2020년도에 하이라이트 대표를 딱 물러나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니까 이거 사실 컨텐츠 찍기 전에 이걸 어떻게 잘 융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했는데, 정작 찍어 보니까 마치 누군가 나의 삶을 이렇게 설계한 것 같이 느껴지고, 예, 그때는 이렇게 그 하루하루 뭐 한 해 한 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멀리서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짧게나마 한번 돌이켜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고, 예, 여러분들도 뭔가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로 또 많은 본인들의 감상이나 여러 이야기들 달아주시면은 큰 힘이 되니까, 예, 많이들 자기 표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